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직을 내려놓고 대응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의대 정원 논란을 사과하라고 직언을 했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10분 동안 심한 욕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 어떤 일인지 좀 들어보죠.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 대통령이 공개 칭찬을 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출연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흔들림 없이 해수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전재수 장관 면직안을 제거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낙마자가 나온 겁니다. 한편 또 다른 국무위원도 의혹에 휩싸였죠. 오토라인이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윤영호 씨인지 누군지 몰랐고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그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이름 언급과 함께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의도를 넘어 내년 부산 지방선거 판세까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 물론 조금 전 방송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 제거를 했습니다. 사의 표명 배경부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줄 알아서 고민했는데 직을 내려놓고 대응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의 표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전격 사의 표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의 표명까지 예상을 못했고요. 예. 이제 뉴욕 출장 중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아마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누구나 이제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통화한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세상에 별일도 다 했다. 하나타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관련해서 뭐 금품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이제 이런 강력한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근데 좀 전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마치 혐의를 조금이라도 입증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고민했다라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지점을 놓고 본인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해수부 자체 조직에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곧바로 해명들이 이어졌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600명 교인 앞에서 축사했다 이런 것들도 알리바이를 또 본인이 그 입증을 했고 또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어떤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해서 그 대가로 그걸 추진해주는 대가로 이제 금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의 진술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재수 의원의 입장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의 표명함으로써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재수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다. 이재명 정부 장관답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 좌파 진영에는 이런 내로남불이 DNA처럼 아주 뿌리 박힌 것 같은데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 장관으로서 이런 의혹을 받고 사의 표명을 하면 과연 이런 식으로 잘했다 이렇게 호평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의 어떤 혐의는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 돈 잘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결국은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일관성이 결국은 이런 어떤 증거와 동시에 이제 수사가 됨으로써 이제 되는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까르띠에라든지 또 뭐 불가리 어떤 고급 시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등도 돈을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게 뭐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등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어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라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좀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이슈는 예. 뭐 반대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통상적으로 로비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뭐 찬성하는 쪽도 그렇지만 특히 반대하는 쪽에 좀 더 로비가 집중되는 게 상례입니다. 특히 전재수 장관 지역구가 한일 해저 터널의 또 시발점이고 해서 더더구나 이제 통일교에서 전재수 당시에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또 지역구인 전재수 장관에게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좀 더 집중적인 어떤 로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이 사의 표명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공항에서 밝혔고요. 또 대통령실과도 일절 사의 표명 관련해서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 소식이 나오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실이요.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조금 전에 면직안 재개가 됐지만 절차 때문이고요. 오전에 설명하기를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의혹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냥 직을 유지한 채 지금 해수부 뭐 부산 이전도 있고 많이 복잡한 게 많으니 직을 유지한 채 소명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받아들인다? 이거 다른 뜻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그런 측면보다는 예. 사실은 이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런 사실을 김건희 특검에서 이야기한 게 금년 8월이라고 하는데 물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서 확인됐다고 하면 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몇 달을 묵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여당은 봐주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논란을 지금 더 키워놨어요. 이런 측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게 국가수사본부가 됐던 아니면 뭐 추후에 실시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종합특검이 됐던 그런 데 출석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정부의 부담도 클 수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명직인 장관직은 벗어 던지고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예. 대통령실에서도 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또 국민들께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형식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 정강재 의원님. 예. 사의 표명이 나온 뒤에 이 발언이 나와서 또 이걸 또 연관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너무 뭐 일반론적인 공직기강을 주문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재수 장관에는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농식품부 차관에 대해서 면직 처리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엔 부산 지역구고
통일교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1981년부터 문선명 총재 당시부터 한일 해저 터널을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갖고 있었는데 해당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럼 누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였고 전재수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본인들이 야당일 때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장관 그만뒀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호응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실제 존재하고 현재 민주당의 3선 의원이고 이렇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다면 특검에 같이 호응해서 이 종교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를 한번 발본색원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한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축했고요. 어제 경찰 국수본이 이 사건을 바로 이첩받아서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에서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국수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통일교 본부에 대해서 특검측이 몇 달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금품을 줬다라는 진술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갖고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기소까지 가려면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들이 더 붙어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명품 시계 2개 그리고 현찰 3천에서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니 그 명품 시계 구입 대금이나 그 현찰의 출처는 아무래도 통일교 본부에 있던 자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부 자금이 출납되는 과정에서 작성됐던 장부라든지 예. 아니면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내지는 명품 시계를 구입할 때 뭐 생겼을 영수증 같은 게 지금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어디서 발견됐을 수 있는데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증거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 입수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증거물을 어느 범위까지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차하면 국수본에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일전에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형식으로 예. 자료를 가져가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건성동 의원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뭐 자금 출납부 이런 거를 다 확보를 예. 했을 테니까 뭐 그걸 또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재수 장관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저도 지난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의혹 터지기 전에요. 그때 좀 미묘하게 그냥 해수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파장 있겠죠? 굉장히 크죠. 사실 부산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2018년도 선거에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 사례 이외에는 전혀 없을 정도로 부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시장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 전재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 어렵다는 부산에서 3선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부산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의 엄청난 어떤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민주당 후보들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실 그 이전에 뭐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적 후보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해수부 이전이라는 이런 메가톤급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전재수 장관의 인기가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뭐 거의 교통 정리가 다 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장의 어떤 그 당락 여부에서 아마 치명적인 그런 어떤 타격을 전재수 지금 전 장관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사항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됨에 따라서 부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방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적 어떤 효과의 어떤 소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정 의원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고 또 그동안에 의정 활동도 열심히 잘 해왔었기 때문에 부산의 유일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 왔었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보니까 오히려 혐의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벗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이를테면 이제 통일교가 행사할 때마다 뭐 사진 이런 굉장히 영상 많이 남기잖아요. 그런데 축사하는 그 시점에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었다라고 전재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통일교 행사에 갔던 어떤 흔적이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온다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전재수 의원 얘기대로 혐의가 다 소명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의 어떤 상당히 계획이 좀 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로 나섰을 경우에 또 전재수 의원의 그 지역구 자리에 또 추가적으로 당이든 뭐 이 여권에서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또 누가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랄지 예. 어떤 그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본물처럼 늘어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자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소명을 신속하게 하느냐, 의혹을 빨리 벗어 던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거라는 게 예견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최후 발언에서 결국 정치인 이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적 물의를 깊이 반성한다 정도의 발언만 나왔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건 실명을 거론 안 한 건 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의혹을 폭로할 때는 본인이 그만큼 사법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장을 했겠나. 그거는 이른바 수사 과정에서 그 소위 프리바게닝 절차 중에 나온 얘기 아니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심 공판에서 뭐 얘기를 다 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예. 일단은 1심 결심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뭐 그때 허언을 했다라고 진술 번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영호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본인의 안위가 가장 큰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뭐 진술의 번복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실명이 안 나온 것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해산에 대한 언급한 거 이게 공갈 협박이다라고 보는 게 국민의힘 시각인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연이어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것을 두고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지금 권력의 서슬이 퍼런 시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량을 줄이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브레이크를 걸 만한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먹혔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4년형 구형하면 대체로 절반 정도 그 판사가 감형하면 2년형이 되고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때 이대로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여전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라면 그런 두 가지 갈래에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실명을 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몇 명 의원들의 실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김유중 의원님, 네.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는 장동혁 대표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걸 뭐 공갈 협박으로 굳이 봐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좀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8월 달에 진술이 다 나왔고 또 그 전날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이미 지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지휘권과 막론하고 똑바로 수사해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게 다 만천하에 그 공개가 됐고 지시가 내려간 그런 마당인데 수사는 뭐 아주 속도전으로 진척이 될 텐데 굳이 본인이 8월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보도는 다 나오고 있고 또 수사도 이미 착수가 됐고 그런 마당이니까 본인은 뭐 다들 말씀하신 대로 내 형량에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얻는 그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예. 본인 위주의 어떤 판단 그런 거지 이미 뭐 다 진술했고 소위 공갈 협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진술을 통해서 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사 번호, 사건 번호도 다 부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그 인물들이 누군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그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 또 변호인들하고 논의 끝에 판단을 했겠죠. 이게 나에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 결과물로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라고 했는데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가 양당 후보에 다 제안하도록 윤용호한테 지시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홍석준 의원님.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인 다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일교가 지향하는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어떤 평화를 위해서 특히 남북 간에 이런 어떤 문제, 특히 또 한일 간에 이런 어떤 문제를 문선명 전 총재 때부터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이걸 정책적으로 좀 최대한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일환으로 아마 이 한학자 총재도 이제 이야기를 특정 어떤 정당 집단에만 이런 어떤 통일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루트로 했다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게 그동안은 이 통일교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권성동 의원 구속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심지어 당원 명부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고 해서 계속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불똥이 이제 민주당으로 뛰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교와 민주당이 더 커넥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DJ 정부 때 통일교가 100% 출자한 평화자동차 회사가 평양 인근 남포에 해서 거기에서 이제 휘파람 자동차 시리즈가 제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등등의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어서 민주당과 통일교가 굉장히 과거 전통적으로 더 가까웠던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만 정확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말고도 더 다른 이슈도 많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국수본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심지어 지금 지난번 2022년도 때는 정진상
비서실장시 실장이 또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한학자 총재한테 인사드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에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통일교와도 전통적으로 커넥션이 깊다라는 건 홍석준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이름도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전화 통화 내역 같은 게 그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듯이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큰 거 한 장 1억 받고 뭔가 이제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어떤 그 세미나가 열려서 예. 거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제 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 당내에서 거기 그 통일교 기반으로 하는 그 행사에 굳이 가야 되냐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었음에도 권성동 의원이 당시 부득불 우겨서 이제 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나경원 의원이 펜스 부통령을 중간에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와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한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금품과 관련한 뭔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 진술을 한 그 몇 명의 그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없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뭐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연루설이 나왔는데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야인 시절에 단 한 번 만났다.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본부를 잠시 방문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얘기를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거론이 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지인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만났다. 이후에는 접촉이나 교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 특히 현직에 있는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또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는 인물까지도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할 때요. 지난 8월 말에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고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의혹은 수사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편파 수사 아니냐라는 보도가 좀 나오니까 편파 수사 취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유감의 뜻을 특검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을 분명히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니까 우리한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그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가 보다. 또 정진상 실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상 실장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만나려고 했다라는 증언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국민이 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던 특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특검 안 하고 그냥 우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거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했죠. 근데 국수본 행안부 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 정도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다수의 의석 갖고 있고 행정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교사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 이러다가 더 깊은 상처를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특검이요. 뇌물 공여로 이 사건을 명명했다라는 소식도 알려졌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특검의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은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서요. 수사를 안 했는데 이게 불법 정치자금법인지 뇌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라면 특검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수사를 진행 안 하는 동안 일부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뇌물일지 불법 정치자금일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때 뇌물이 되려면 공무원인 지위가 필요하고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한일 해저 터널이 청탁의 목적이었다면 그게 부산 북구 국회의원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 예. 당시 전재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체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예. 였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그러면 이게 특검이 어떻게 이게 뇌물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예. 특검은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특검입니다. 예. 이건 명백히 잘못했어요.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했을 때 그때 빨리 실체를 파악했어야 됐다. 아니 그리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바로 이첩을 했어야죠.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김영남 의원님 방금 말한 게 가장 핵심적인데 8월 달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을 하면 즉시 국수본의 사건을 이체하고 관련된 사실을 발표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이걸 꾹 묵히고 있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언론에 터지니까 이게 국수본에 이게 넘겼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 안 되고 지금 정치 자금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특검이 이거를 노리고 그동안 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또 넘기지도 않고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 특검법에 분명히 사건을 수사하다가 범죄와 관련돼 있는 인지되는 사건은 수사할 수가 있고 관련돼서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라든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특검도 이런 어떤 별도 사건 때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단순한 어떤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나경원 의원실에서 언론에 알립니다 형식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이번 의혹 기사에서 나경원 의원을 제외해달라.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라고 알림글을 보내왔습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거론됐지만 현재까지는 금품 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김유정 의원이 말하자마자 이 알림이 와서 저희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이건 아마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이슈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백다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한 친윤계 의원.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도 경로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서초구청장 공천까지 손을 뻗친 정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씨까지 거들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그때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쫙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온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막 온 데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후배로 인수위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죠. 좋지 않을 때도
그 다음에 인간다운 정으로 가는 것이 저한테 90도 저랬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45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조 친윤의 뒤늦은 고백,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 그의 임기 3년간 벌어진 놀라운 일들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예,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VIP 경로설이 핵심이었는데 또 다른 VIP 경로 이야기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평생 살면서 못 들어봤던 욕을 들었다, 이렇게 윤한홍 의원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전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전날 제가 대통령께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지금은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결국은 그때 보니까 이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가까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런 거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당내 걱정도 있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때 보면 디올백 논란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가 항상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윤핵관인 이 의원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과해야 된다라고 직언을 했던 거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민심을 좀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윤한홍 의원의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욕은 전화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한 10분 동안. 그럼 문자 받고 엄청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인지 그 전후 관계 설명은 빠졌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한 10분 동안 처음 들어보는 욕을 그렇게 먹었다는 건데 윤한홍 의원 참 곱게 크셨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욕을 한 사람이 윤한홍 의원에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에게나 막 사령관들에게도 그렇고 지칭하면서도 하고 이 베이비 저 베이비 막 하면서 엄청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주지의 사실로 알았던 바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제 민심이 굉장히 사나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이길 거라는, 총선을 승리할 거라는 막 그런 확신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권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심을 우려하면서 전달을 했고 또 디오백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던 터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또 이제 결정타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운동 중간에는 대파 논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런종섭 호주 대사 임명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상당히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특히 윤핵관이라 불리는 그 중진 의원의 어떤 충원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려 화를 이렇게 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참 절망적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같은 당이신데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직언을 했다, 최측근도 알고 계셨어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총선 상실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악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파라든지 런종섭 이런 것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선전선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슈였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불구하고 일부 어떤 농산물이 어떤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어떤 대파를 잡고 민주당이 이제 대파 쇼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는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요즘은 환율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잘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근데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참 민주당하고 관계없이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이었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좀 그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가 났죠.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의대 정원을 하는 자체는 처음에는
국민 어떤 여론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료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환자들도 종합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의료 진영의 어떤 반발이 아니라 국민 어떤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이 의대 정원을 찬성했는데 또 의대 정원 찬성을 두고 이제 여론도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류에서 당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조율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좀 이제 정책을 좀 바꾸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윤한홍 의원도 아마 그때 이런 어떤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윤한홍 의원이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사실은 그때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에피소드처럼 이게 꺼내는 것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당시에 김건희 씨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예. 당시 당내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뭐 그때 홍 의원님은 상황실장이었고 예. 저는 선대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월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반은 어렵더라도 130, 4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위기가 온 것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가고요. 대파 파동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실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 민심 위반이 컸습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도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원인이 의대 정원에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판단하건대 아마도 대통령실은 이때부터 여론에 대해서 좀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그 상황 판단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정세 파악이 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의 그 메시지들을 그러면 윤한홍 의원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 당이 가려면 살 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리 이제 같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국정을 운영했는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목도했었던 것들을 국민께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은 전 그런 면에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방향성을 제기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 있어 보이는 발언이 이겁니다. 윤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라는 말을 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 극렬 유튜브와 의견이 비슷하더라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아까 정광재 의원도 뭔가 민심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좀 여론 수집 또는 물론 주변에 극우 유튜버 의견만 듣는다 이런 설이 그때부터 돌았잖아요. 사실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밤에 이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오밤중에 일부 유튜버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1시간, 2시간 뭐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녹음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자기와 통화한 소위 지위 높은 사람, 당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통화를 녹음을 해놓은 걸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당시 현직 대통령과의 심야 통화를 다 녹음을 해놨는데 그걸 또 이 사람들이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줘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오밤중에 술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튜버하고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해? 그때 드는 심정은 제일 먼저 큰일 났구나 이거. 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뭐 저러고 지내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계엄령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행태가요. 그런데 김유중 의원님, 윤한홍 의원 고백이 지금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찐윤으로 혜택 볼 거 다 보고 이제 와서 태세 전환이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민심을 좀 전달하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됐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불법 개업 내란 사태 이후에 헌재에서 파면됐을 때 그때라도 당의 중진들이 조금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영남권의 소위 당의 어떤 실세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뭐 폭정이었다는 등, 탄핵은 마땅했다는 등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얘기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시에 4월 4일 날 우리 정신 차리자, 절연하고 사과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고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을 당 내에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르고 이제 와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 와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 중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까이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까이는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충고를 했었어도 씩 웃고 말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수용하는 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흔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었나요? 탈당하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시킨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중진들의 어떤 이런 비판의 목소리 그다음에 쓴소리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엇나가는 행동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다가는 윤과의 절연보다도 장동혁 대표의 절연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예. 하지만 늦었지만 이런 식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긴 합니다. 양가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정황 담긴 육성을 들려드렸는데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입니다. 그래 내보고 건성노예가 하루는 형님 또 봅시다. 아니 형님 하거든. 그래 가서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래 딱 잘랐어. 장재원 의원이 그때 비서실장이야. 당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 보고가 다 됐어. 문제가 있다. 또 한 번 당선자가 또 부르더라고. 막 결정했냐 그랬어. 했으니까 그랬어. 그때 내가 그랬어. 아 분위기 보니까 더 안 되겠다. 예, 박성중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사적 이야기 수준이다. 실제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런데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성수는 현 서초구청장이죠. 등장인물도 구체적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당선자와 그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 부탁을 받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좀 나왔는데 이른바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직은 국민의힘 당 후보만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같은 거 별로 염두에 안 두고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을 더 세게 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누굴 공천하든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곳이니까요.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뭐 서울대 법대 후배다 대통령의 뭐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정황상 합리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인근 지역구에 살아서 예. 서초구청장 후보가 누가 되나 좀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언론인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도 공공연하게 전성수 지금 서초구청장이 공천 받을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더라. 당시엔 대통령 당선인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 뭐 어제 보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시에 박성중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풍문을 그냥 다시 한번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문제였을까? 이게 녹취가 돼서 그렇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는 과거에 있었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또는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공천 개입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아직 뭐 드러난 그런 건 없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당사자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박성준 전 의원은 당시 공천 권한 없었고 공천 관여에도 불가능했다라고 JTBC에 해명을 했고요. 또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 30년 행정 경험 등이 단수 공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의 9번째 소환이 됐고 또 이배용 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유의미한 발언을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토론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인터뷰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막 진짜 잘하는 안치장들 많아요. 뭐 전원호 구청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잘해 내가 봐도. 나도 한때 나도 한때 뭐 성남시장 할 때 잘 따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민주당 대표 일적부터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온라인에서 공개 칭찬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원호입니다. 네, 어제 뭐 책도 내셨고 요즘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호 구청장 모르던 분들도 그때 네.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소셜미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글 보고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좀 놀란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도 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라고 하셨죠? 원조 일잘러로부터 칭찬받으니까 예. 감개무량하다. 아. 예, 그렇게 뭐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참고로 일 잘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네, 말하기도 네, 네. 했죠. 대통령의 칭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반복되는 칭찬.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애정하는 구청장인 겁니까? 뭐 어떻게 아무래도 보나요? 같이 지방 정부의 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예. 이제 성남시장 하시고 저는 이제 성동구청장 할 때부터 예. 이제 교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셨죠. 예. 그래서 하는 일, 제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정책은 꼭 찍어서 이거 잘했더라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예. 자주 그랬습니다. 네. 예.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의의 뭐 경쟁자였던 것 뭐 같기도 하고. 선배님이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따로 연락하시거나 만나신 적도 있으세요? 뭐 공식적으로요. 예. 공식적일 때 그렇게 뵀습니다. 예. 네. 저희 질문 이제 비공식적일 때 혹시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칭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네. 대통령이 사실상 의중을 드러냈다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JTBC에서 선관위에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칭찬이다.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런데 구청장을 칭찬을 했어요.
약간 100% 칭찬이라고 읽히진 않고 좀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라고 했냐면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예. 감사하게 느끼고요. 다만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를 좀 한 건 예. 조금 기분이 예. 그렇 뭐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예. 칭찬해 주신 건 뭐 감사하죠. 예. 칭찬은 감사하나 사실 개운치 않다. 예. 오 시장이 추진한 그 한강버스에 대해서 관광용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거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광용으로 하면 괜찮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돼 있는데 일단 네. 출퇴근용으로는 일단 판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어떤 뭐 유튜브에 보니까 런너가 뛰었는데 저 버스보다 빨리 도착했잖아요. 예. 일단은 교통용으로는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되고 저걸 중단하게 되면 계약상 보니까 손실을 시에서 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금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투자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용도를 좀 바꿔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몰 비용.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한 거지. 저게 이게 저 버스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좋게 본 게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이라도 해서 운행을 한다면 물론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쓴 돈을 그대로 버리느냐, 최대한 그래도 유지하면서 활용하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게 매몰병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칭찬한 게 바로 이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저희가 좀 결과를 띄워주세요. 성동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한 2025 정기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 더 높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90% 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는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저기에 이제 매우 잘함과 잘함만 포함해야 되는데 긍정평가를 할 때 보통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이제 보시면서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만 있고 보통은 없는 거군요. 여기는. 저기 무응답하고 모름에 이제 들어가 있죠. 92.9%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비결을 뭐라고 꼽으세요? 분석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성동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행복도를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효능감을 느낀다. 네.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주민들로부터 직접 문자를 받아서 뭐 민원을 처리한다. 이거 알려져 있는데 진짜로 직접 받으시 이게 가능한가요? 아유, 그럼요. 네. 하루에 이제 예전에는 한 20-30건 정도 왔었는데 요즘은 더 늘어서 이제 40-50건 정도 옵니다. 근데 이걸 읽고 이제 답을 하는데요. 간단한 답들은 바로바로 하고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런 거는 이제 관련 부서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서 이제 답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9 to 6am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밤 10시, 11시에도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답변하십니까? 아침 이게 2번 하는데요. 아침하고 이제 퇴근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답변하시는군요. 2014년부터 3년임을 하고 계십니다. 1, 2, 3기 구정 동안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거는 뭐 드라마 대사로 얘기하자면 성동구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1기 때는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2기 때는 뭔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3기 때는 좀 완숙한 그런 맛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전에 표현했던 구정 만족도 조사 1기 때 제가 3년간 평균이 50%였습니다. 50%대였고 2기 때 3년간 평균이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때는 지금 3년간 평균이 9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기 때는 좀 결실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예컨대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바뀌고 있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그 성취감에 의한 만족도. 예. 예, 그리고 지금 3기 때는 좀 드리자면 이제 구민과 저가 이때 어쨌든 그 굉장한 유대감에서 갖고 오는 그런 그 행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만 봐도 네. 아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게 성적을 올리는 재미가 있으신 거네요. 50%, 70%, 90%. 네, 예. 효능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이걸로 3회 연속 국토부 주관 스마트 도시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이게 성동구가 제일 먼저 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다른 데가 먼저 한 게 아니군요. 예, 예. 지금 저도 이걸 지나가다가 전 성동구 살진 않지만 본 적이 있거든요. 저게 이제 저희가 사실상 발명한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전체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한 건데 예. 예, 저게 버스 정류장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예. 또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쉼터 기능을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면 안 될까?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걸 만들게 됐습니다. 냉난방이 되고 공기 정화가 되고 버스 정보가 다 보이고 예. 휴대폰 충전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예, 그런 기능들이 지금 다 있고요. 예. 저건 관제센터에서 중앙 관제로 다 CCTV가 안에 다 있어서 안전 문제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뭐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도 다 지켜볼 네, 수 다 있는 체크가 거군요. 됩니다. 예. 아, 저걸 처음 도입한 네, 네. 성동구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성수동 이른바 핫플된 이 성수동을 보면 뿌듯하시다 했는데 이게 계획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좀 몰려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우연과 계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사실 성수동을 기업을 성수동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기업이 따라온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는 곳은 어떻게 만들까? 그랬더니 쿨한 곳, 멋진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쿨하고 멋진 곳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또 시민들과 기업과 의논했더니 예. 바로 거기에 이제 이미 맹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하신 분들이 먼저. 예. 그 시작하신 분들, 로컬 크리에이터들, 상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하자.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건 명품 조연, 그리고 기업과 시민은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주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그분들이 제안한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 뒷받침을 해서 예. 성수동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이태원 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핫플이었다가 조금 요즘 잦아들었다는 말도 네. 들고 뭐 이대압, 신촌 네, 예전 같지 그렇죠. 않다. 예. 그러면 성수 이 핫플도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예. 미리미리 막아갑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어서 집가가 높아지면서 네. 공실이 생기는. 네, 그래서 상권이 다시 또 쇠퇴하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상생 협약도 맺고 예. 또 정부의 건의해서 법도 바꾸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됐고요. 성수동이 지금 한 10여 년간 10년 정도로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 계속 활성화되고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유지해 온 건 우리가 늘 기업과 시민과 또 상인들이 함께 의논해서 뭔가 풀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누구는 독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아니,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사이다. 예. 이제 저한테 사이다 기질이 좀 부족하다. 일은 잘하는데 예. 이 좀 하려면 사이다 좀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순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 보완해라는 측면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랑 비슷한 그런 성격을 또 보인다라는 평가도 외부에서 하던데 이게 정책적으로도 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공공배달앱 이 배달 특급 이것도 경기도 정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시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정책이나 이런 거 있어서 또 이게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이 대통령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원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예. 네, 주민들의 바람이죠, 민원 자체가. 저도 민원을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정책도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예. 또 성남에서 했거나 경기도에서 했던 정책들도 저희가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정책들은 바로바로 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정책에는 로열티가 없다라고 하시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했더라도 잘하는 건 바로바로 배워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닮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네. 아하. 또 말고 이거 나랑 진짜 비슷하다 이 대통령이랑 또 뭐가 있나요?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없다. 네,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다. 아하. 예. 일단 시도해보자. 좋은 일이면 시도한다. 예. 그 부분도 닮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성이니까요, 성동구. 예. 민심이 어떨까요? 궁금해요. 뭐 다른 지역이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편함이 있고 예. 이런 것을 지금 다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랑 정부가 한 목소리로 좋은 정책들을 좀 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건 현재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만 다음 뭘까를 기다리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달 초에 폭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서울시에 안 된 곳들이 종종 있어서 비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동구는 잘 돼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뭐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예전과 다르게 좀 막히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에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눈이 와서 그렇거든요. 예. 예상보다 조금 많이 왔긴 했지만 그렇게 뭐 예상을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짧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이제 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동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저희가 조치한 도로 열선이라든지 그리고 눈 내리기 전에 제설을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지 그래서 내리면 높게 그런 걸 저희가 해서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뭐 이번 주말에 또 굉장한 눈이 온다, 습설이다, 뭐 무거운 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좀 바쁘게 움직이시겠네요. 네, 아마 비상을 또 예.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제설 노하우를 좀 언론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노하우를 이제 이번에 사용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도록 경기도에서도 이제 오늘 발표했던데 예.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건 눈 내리기 전에 예. 제설제를 뿌려야 되는데 예. 눈이 얼마나 올지 언제 올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눈이 온 다음에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뿌려줘야 된다. 그러면 눈 내리기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을 어떻게 아냐.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직원들과 연구해서 영종도에 눈이 내리면 강화도나 영종도에 눈이 내리면 성동구에 1시간 후쯤 눈이 내려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후에. 눈구름이 이동하는 시간. 네. 아. 바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영종도의 눈 양을 보는 겁니다. 어허. 폭설이 오는지 조금 내리는지. 그리고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는 제설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장 예방적으로 잘 이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경기도에서 백령도 CCTV를 보면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던데.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다른 구에서도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눈 내리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뿌리면 제설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눈이 오고 나면 제설 장비조차 미끄러워서 못 지나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예, 미리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미리 어떻게 하냐? 인근 지역을 봤다, 영종도를 봤다. 예.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인터뷰에서 성동구 내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면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마무리가 언제예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 그럼 다음 주 지나면 네. 어떤 결정을 공개하실 네. 겁니까? 예, 결심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밝힐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결심 선 부분은 많은 언론의 관측대로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 예, 뭐 상황이 예.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이라면 최근에 뭐 인지도나 또 성동 구민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구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좀 크게 예. 지금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지금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라는 책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출마의 타이밍을 좀 맞췄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건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오래전부터 성수동에 관심 많은 분들이 예. 성수동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해서 저걸 한번 이 노하우를 같이 좀 공유하자라는 예.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침 타이밍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예. 표지가 약간 성수동의 하플같이 네, 그렇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네요. 오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광화문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죠. 박홍근 네. 의원에 이어서. 예.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이 정부청장님 공개 칭찬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상적인 칭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보면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직 네, 출마 네. 선언이 공식적으로 한 분, 두 분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용규, 전현희 그리고 박용진, 홍익표 그리고 정부청장님까지 네, 제가 네. 지금 뒤에 직함을 뺐습니다. 10명 정도 되면 이거 경선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뭐 그리고 각자들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색깔들이 있고 무지개도 이제 7색깔로 빛나듯이 예. 이렇게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들이 어우러지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예. 아주 좋은 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아직 출마 선언은 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목표나 좀 비전이 있으신가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서울시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시정, 예.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좀 서울시를 바랄 것 같고요. 예. 그 말은 행정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이런 서울시를 바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일자리도 좀 넘치고 그리고 파이가 좀 커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전들은 예컨대 글로벌 G2 도시라든지 서양의 뉴욕, 아시아에는 서울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도시. 예.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도시 이런 걸 좀 바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 경선 아까 10명 정도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 뚫어야 되잖아요. 출마하시게 된다면. 네. 구청장님만의 강점이 뭔가요, 그러면? 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밀어올린 지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민들의 효능감을 맛본 구민들이 저를 입소문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를 피하라고 이런 게 이제 저의 강점이다. 예. 검증이 됐고 일로서 검증받은 것이 저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쟁력 있는 도시, 뭐 뉴욕이 있다면 서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토론이 필요하고 또는 뭐 이념의 갈등이 있는 그런 정책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종묘앞 재개발 이슈거든요. 네. 바로 이 자리에 저희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20년간 계속 이 갈등이 이어졌잖아요. 네. 개발을 해야 된다. 재산권이 네. 있다. 또는 종묘 이거 개발하면 문화재 가치가 떨어진다. 예. 어떻게 이건 보관이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행정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 갈등 조정하는 겁니다. 예.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행정이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종묘와 관련해서 유산청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시민 그리고 이 토지주들, 종묘와 관련한 유산청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합의가 됐으면 합의점을 찾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예. 이건 일반적인 모든 이론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그러기 위해서 도구를 다 만듭니다. 예. 합의가 잘 안 될 때 어떤 도구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예컨대 고층 빌딩이 하나 들었으면 예.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잖아요. 교통이 막힌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 예. 그랬을 때 하는 일이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그 평가 안에서 본인의 이해 요구를 다 분출을 하고 예. 그것을 전문가들이 조절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균형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 네. 아마 새 시장이 이 종묘 재개발 이슈는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 절충안이라면 빌딩 건물 높이를 좀 낮추고 그리고 개발은 진행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될까요? 이미 71m까지는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예. 최고 높이. 예. 그런데 갑자기 2배인 140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합의점은 그 어딘가에 조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조절할 것인가는 예. 이해관계자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합의를 이루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미묘하게 답변해 예. 주셨습니다. 저희도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그 예산안 마무리되면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되면 또 저희도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있잖아요. 최고 200%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 왜 자꾸 화장품을 고민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야 뭐든 맞거든. 화장품보다 먼저 세포랩. 몰랐던 당신의 피부 능력. 세포랩 바이오제닉. 또 하나의 VIP 경로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주인공은 원조 친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예.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예.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 났다. 예.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예.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선거가 위기인데 전혀 위기를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과의 절연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친윤의 태세 전환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당시엔 침묵하고 이제야 공개하나? 친윤 혜택은 다 누리고 이제야 거리두기냐? 개가천선 코스프레 하느냐? 친윤 정치인들의 각자 도생이 시작된 것일까요? 정치가 결국 생물이라는 말,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야, 우리 냄새 나면 어떡해? 이대로 하면 실내가 너무 말 거야. 페브리즈 실내 건조. 말릴 때 젖은 옷에 뿌려두면 냄새 부위 직접 탈취. 다시 빨지 않아도 신내가 싹. 페브리즈 실내 건조. 얼리지요. 피부에 닿는 느낌. 얼리지요. 강하고 부드럽게요. 당신에겐 얼리지요.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고
국회로 출동도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의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